그래서 정부는 규제를 한다면서 계속 서민이 힘들어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럽에서도 그걸 실행했던 나라가 어떻게 됐냐? 산업이 작살났어요. 그 말로 되면 너 강남만 사업가 이 소리예요. 분양가 높게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서울은 10년간 멸실의 시대가 1번이고요. 필터링을 통해서 이 규제 또 이 규제 다음 규제 이걸 통과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다? 무지막지하면 현금 부자. 네.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요. 답이 없다. 네, 답이 없다. 집 없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대 1주택을 생애 1회로 만들자. 일찍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사람들이 갈아타게 하면서 비과세 받고 또 갈아타게 하면서 비과세 받고 갈아타면서 비과세 받고 그럼 이거를 1회로 제한하자. 그런데 대통령이 이거 횟수 제한은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생각인데요. 네. 사실은 처음에 그 정부에서 그 비거주 1주택자 네. 제한 문제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 유럽에서 그걸 실행한 나라가 한 번 있었죠. 루마니아인가 어딘가. 네. 근데 이거예요. 우리가 그 거주 이전 사실은 집을 사서 이동하는 이유 아니면 이동하는 이유는 뭐 단순 이사도 있지만 직장 문제도 있을 거고 학교 문제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뭐 누구는 이혼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건강 문제 때문에 이동할 수도 있을 거고. 자, 제 말은 뭐냐면 매매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해요. 자, 그걸 막으면 예상해 보세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지으면 주택 공급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죠. 왜? 한번 고정이 되는 거 어느 위치에 딱 핀셋 한번 박으면 그 핀셋 박힌 선에서 이 사람이 이동하는 게 되게 제한이 걸려요. 인간이라는 게 인문학적으로 보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이동을 많이 하게 돼 있다. 이동을 하죠. 네, 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좀씩 그 이동 범위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이동이란 게 산업의 기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유럽에서도 그걸 실행했던 나라가 어떻게 됐냐? 산업이 작살났어요. 작살이 났다. 네, 왜냐하면 작살 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보통 이런 거잖아요. 그 어디 뭐 포항에 갑자기 뭐 제철소가 뭐 쓴다. 그러면 직장 여기 있다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요즘에 혁신 도시 뭐 해서 갔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여기 고등학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동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임대용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 임대용 주택이 임대용으로 지은 게 아니고 다들 실수요니까 집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터지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아 설명드릴까요? 원투룸, 원룸 투룸 다가구 주택은 임대용 주택이에요. 왜 필요하냐? 대다수의 소득계층이 밑에 있는 젊은 층이 올라올 때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임대용 주택이 필요하죠. 그걸 만들지 말란 거하고 똑같거든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거네요. 내가 20살이 됐어.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서울에 그 포항에 사는데 나 서울에 직장을 구했어. 직장 가야지 했는데 가려는데 출퇴근을 할 집이 없네. 네. 왜? 다 1가구 1주택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주택 공급을 너무나 줄이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이슈는 주택이 부족하다고 해서 했는데 이런 규제는 주택을 더 씨를 말리는 거라서 나는 이 생각을 왜 하셨는지는 이해는 저는 제 측면에서 이해는 안 가요.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께서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으면 그것도 더욱 이해가 안 가요. 좋은 생각이네 이러던데요. 제가 뭐 함부로 말을 못하겠지만 예. 좀 진짜로 진중하시게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사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주택이 부족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대한민국 역사 이래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거나 주택이 없는 데가 없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환경 물론 6.25 전쟁 때는 있었겠죠. 그걸 벗어나면 예. 지금처럼 환경도 제일 나빠요. 주택 공급을 환경이 너무 나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프라는 서울에 집중돼 있죠. 사실은 우리가 지방 이전하려고 인프라 같이 가야 되거든요. 종합병원 예를 들면 병원 하나만 봐도 대한민국 5대 병원 다 서울에 있잖아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이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살고자 하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얘기한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또 그걸 믿고 움직인다? 부동산은 한번 잘못 움직이면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얼마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뭐 이해는 안 되는 정책이지만 대통령이 그래 뭐 나쁘진 않아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한 거 그거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은 그것도 여기 지금 제가 채팅창으로 좀 옮겼는데 네. 토호제는 주거 이전의 자유와 어떤 관계인가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토지거래허구액은 실거주 요건을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주거 이전에 차별이라고 봐요. 장 분들한테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을 어떤 분들 주택 시장을 이제 이거 대명분적으로 필수제니까 리빙이라는 단어 써서 사는 곳이지 매입과 이거 아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건 이상적 얘기고 전 세계 모든 도시에서 이거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단지 상품인데
공공의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국가가 조절을 좀 해야 되죠. 그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아예 앞부분을 빼버리면 정책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공공에서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지나치게 억제를 해버리면 그렇죠. 지금 보면 모든 인프라와 모든 거는 소프트 파워가 다 서울에 있는데 지방 분들한테 저 토요제는 너 사지 마. 왜요? 너 부산 살잖아. 너 안 돼. 아니 근데 제가 88 올림픽 때 우리 자식을 봤더니 아니 내가 그때 젊었는데 그때 가격은 비슷한데 서울이나 살아봤더니 가격 차이가 커졌는데 그러면 나는 기회가 없나요? 그러면 서울로 이사 와야지. 저 직장이 부산인데 그러면 지방 분권이라면 저 부산 떠나야 되나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차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공공 이전 부지 공공기관을 이전을 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상담자 중에 한 분이 원주로 이전을 했어요. 근데 네. 그때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요. 서울의 집을 팔고 원주에 집을 산 거예요. 근데 다시 오려고 하니까 서울에 못 올라오게 하잖아요. 너는 지금 여기 안 살잖아.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직장이 불가피하게 원주일 수 있고 직장이 진주일 수 있고 광주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자산이 당연히 수요가 몰리는 것이 자산이 불어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화의 영역의 주택을 살 권한이 없는 건가? 차별이에요. 그럼 차별이 되는 거죠. 지금 차별이에요. 예. 그런 생각을 좀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서울의 자산은 현재 뭐 주택 자산 아니고도 같은 빌딩도 서울의 빌딩이 더 비싸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더 비싸죠.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서울의 빌딩도 무슨 규제를 해야 되나? 아니 왜 사업하기 월세 비싸잖아요. 우리 네, 너무 그쵸. 힘들어 월세 너무 비싸서 네. 말이 안 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거고 결론은 이미 많은 인프라가 다 집중돼 있고 소프트한 것까지 그리고 그걸 다 보잖아요. 시민들이 옛날처럼 정보가 제한된 게 우리 정보 오픈돼 있잖아요. 근데 정보를 알고 나 알고 있는데 너는 안 돼. 왜? 너는 저기 대구 살잖아. 너는 포항 살잖아. 너는 광주 살잖아. 그래서 안 돼. 아 이건 아닌 거.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상 깊었던 게 차별이다. 예, 거주의 이전을 또 그거 하는 거 맞죠? 왜냐면은 나는 어떤 사람은 여기 지금 안 살고 조금 있다가 살기 위해서 그냥 집을 사고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토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 지역은 풀려 있는데 아파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대전에 근무하는데 노후는 사실은 내가 원래 출신이 서울에 있는 양천구고 이래서 장기적으로 내가 고향 돌아가서 살고 싶다. 그럼 집 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살려고 봤더니 너무 턱없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안 된대요. 이거하고 똑같은 사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는 거주 이전도 맞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맞고 차별이다. 네, 맞습니다. 예,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일단은 또 제가 궁금한 거는 공식적인 질문. 그래서 일단은 질문을 좀 드리면은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게 대출 중에서 정비 사업의 대출이 이주비 대출이 있는데 지금 이게 진짜 심각히가 안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이사도 안 오고 사업도 지연되고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LTV를 예를 들어 다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오고 LTV를 그대로 적용해서 규제 지역은 40% 그대로 적용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정부에서 제동을 걸었는데 투기꾼을 잡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땐 뭐 얕은 지식이자만 사업장이 되게 정체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정책의 방향을 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뭐 소위 말하는 지금 저 정부에서 말하는 정상화의 방향이 될 수 있을까? 뭐 정부가 말하는 정상화 뭔지는 사실 혼돈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소장님 말씀대로 100%예요. 정체가 될 수밖에 없죠. 정체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럴수록 임대는 더 문제겠죠. 근데 그것도 사실 저는 짜증나는 게 뭐냐면 대출 규제를 해서 지금까지 그걸 새로운 매수자가 다 누구였습니까? 돈이 더 많은 사람, 더 자산이 큰 사람. 그러면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 갖고 있었는데 내가 은퇴해서 나는 DSL도 안 되고 LTV 수준도 안 돼요. 그런데 저거 적용받아서 대출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는데 봤더니 내가 기존에 있던
그 세입자 돌려줄 돈도 안 돼요. 주변의 임대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집이 부족해서. 이 말은 뭐냐면 자산이 더 약한 사람 걸 뺏어서 저는 이 사람 나가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정부의 필터링을 통과한 돈 많은 걔한테 주겠다는 소리처럼 들려요. 잘못하면. 특히 이제 1주택자 경우는 무조건 풀어야 되고요. 더 완화해서 그걸 다 고쳐야 되고 또 사업 늦게 가봐야 사업비가 계속 사업성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2주가 1000가구 하는데 100가구가 못하고 900가구 이주했어요. 그 이주비에 대한 이자 매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이 사람 나가게 해줘야 사업성이 좋아져서 그나마 사업성 서로 조합원도 좋고 그나마 타격이 줄어들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이주비가 만약에 100사람이 안 돼가지고 이주가 지연이 되면은 사업비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그 사업비가 늘어난 거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조합원 전체. 조합원 전체요. 그러면 이게 조합원 전체로 가면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분양가는 이제 제가 상한제를 때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성이 그냥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고 치면은 영향 영향 올려야죠. 그런데 그럼 진짜 심각하네. 아니 계속 지연되는데 그게 대출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자는 계속 붙어. 근데 상한가 때문에 집값은 정해져 있어.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뭐 먹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사업이 안 좋은 지역은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 말로 되면 너 강남만 사업가 이 소리예요. 분양가 높게 할 수 있는. 이게 그런 효과를 가져요. 그래서 정부는 규제를 한다면서 계속 서민이 힘들어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로 하면 그래도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건 분양가가 높게 지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상급지 뭐 이런 매일 하잖아요. 나 우량지 갈 거야.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연결해서 만약에 이 재개발 같은 경우 지금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재개발이 규제 지역에서 갭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실거주 요건이 없으니까. 지금 재개발이 방금 사업성도 안 되고 이주에 대한 부분도 힘들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은 앞으로 전망이 있을까요?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정부 입장이 되면 현재 어쨌든 간에 일반 공급 물량을 좀 늘려야 청약도 좀 활성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 한 10여 년 전까지 있었던 5층짜리 아파트는 없어요 이제. 그럼 나머지에서 공급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게 저층 주거지 위쪽. 그게 이제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에 대한 법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24년에 제정되고 작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그 도심 복합 개발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민복합 떠들잖아요. 이것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재개발 활성화법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당근을 주는 법이잖아요. 지원에 관한 법률, 역세권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 법의 특성을 읽어보면 복합적 이게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 걸 들리지만 사실 싸움 그만하고 지원해주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싸움이 어디에 있었냐? 권리관계가 복잡한 곳. 어디에 상가도 있고 창고도 있고 공장도 있고 땅이 100평이 있는데 어떤 건 골목길 앞이고 어떤 건 별 뒤고 그때는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게 역세권이고 인센티브를 용적률로 줘요. 사실은 같은 아파트 공사비를 지어도 포항하고 서울하고 차이는 좀 나지만 공사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일반 분양가는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법이 전국 단위 법이지만 사실 정부 규제를 다 적용하잖아요. 이거는 서울을 위한 법이에요. 서울을 위한 법. 네, 완전 서울을 위한 법에 되어 있어요. 일반 그 분양가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강남일수록 더 좋겠죠. 왜? 아까 말씀한 그것 때문에.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재개발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도정법도 올해 3월에 또 완화했거든요. 재개발 관련법이 강화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재개발을 재건축하고 다른 건 다 아실 테니까. 재개발 방향성은 법이 재개발이 못 갈수록 법은 계속 완화를 해요. 재개발이 완화됐다는 게 참 인상 깊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실제적으로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유고 거래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일단은 갭 투자 안 되는 거고 재개발은 관리 갭 처분인데 관리 처분 기준인데 재개발 할 수도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물론 지정이 되면 토지에 묶여서 입주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재개발 지역이라는 게 주택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멸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서울은 10년간 멸실의 시대가 1번이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정비 사업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증여의 시대예요. 대출 규제와 이런 걸 다 묶으면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실거주권 맡으면. 그러면 조그만 물건 사서 증여해라. 근데 그게 딱 모아지잖아요. 그럼 교집합이 재개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정부는 이거를 규제를 왜 못해요.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틈새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 그 수많은 이주민들
다 받아줄 완충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없어요. 잠실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미성 아파트 요즘에 네, 입주했지만 네, 네. 거기 이주할 때 진주 아파트랑 그 이주민들 상당 부분 남양주 갔어요. 아, 가까우니까. 가깝게 하지만 서울 바뀌잖아요. 네. 제 말은 어. 멀어요 의외로. 네. 이게 뭐냐면 근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10배 이상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야, 근데 뭐 일단은 재개발이 답이 되는 점점 재개발이 그러면은 완화라는 게 다시 정리하면은 재개발 자체가 규제가 된 적이 없고 오히려 더 지금 완화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있다. 법 자체가 미완성이었는데 항상 싸워서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재개발은 오래 걸려 이 얘기 항상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싸움이 많은 게 권리관계가 복잡하죠. 그렇죠. 뭐 네, 상가도 네, 있고 다 있죠. 근데 그거를 가게하기 위한 거였고 또 다른 건 이제 또 이슈가 뭐가 있냐면 10년 전에 아파트 가격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상가 부분들도 요즘에 찬성을 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가 장사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내 주변의 아파트가 뭐 송파나 잠시 이런 거 얘기하면 한 20억 정도였어. 근데 지금은 3, 40억 때려버리네. 야 이거 아파트 두 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의 가치가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단지 달라요 방향성이. 그래서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뭔가 공급을 해야 돼. 빈 땅은 없어. 그러니까 근데 고층 아파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해봐야 얼마 티가 안 나.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저층 주거지를 대규모로 공략하자. 그러려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재개발. 지원책. 그래서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정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나왔어요. 도심 복합 개발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즉 이게 나온 이유는 명확해요. 당근밖에 줄 수 없다. 우리는 급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공공 그 복합 개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질문에 보니까는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공공에는 노하우가 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공 같은 경우는 그 LH나 뭐 SH 주도로 뭔가를 좀 고속 공급 체계를 좀 만들어 주겠다. 공공 기여에 대한 부분도 뭐 좀 개선을 하겠다. 사업성을 높여 주겠다라고 하고 LH 주도로 뭐 우리가 이제 주체로 해 가지고 시행자가 돼 가지고 뭘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LH가 이렇게 공급의 주체가 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은 공급이 제대로 빨리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가 LH가 공급하는 거는 뭐 재개발 쪽에서도 있죠. 공공 복합 개발 이런 거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면 나눠서 우선 단순히 조그맣게 짓는 거 이게 빈 땅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재개발 재건축 외에 먼저 조그만 것들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청년주택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공급이 잘 안 돼요. 신혼부부용이나 왜? 빈 땅이 없어요. 큰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0평 뭐 한 500평 돼야지 이제 그런 땅을 공급하는데 그런 빈 땅이 서울에 비어 있지가 않아요. 대부분 뭔가 사용하고 있겠죠. 그러면 명도 문제가 이슈가 걸려요. LH가 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해결 못해요. 걔들 우리가 LH 매입 임대하는 구조에서도 그 명도 문제는 다 그걸 신청하는 사람들이 목이에요. 해결 못해요. 더군다나 임대가 요즘에 이렇참 폭등하는 상황에서 누가 집 나가라면 나갑니까? 요즘에 세입자 우리 임차법 되게 강화돼 있잖아요. 버티면 돼요. 상가는 주택보다 더해요. 10년 버텨요. 조그만 것들. 답이 더 없거든요. 즉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아까 말씀 재개발, 복합개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해서 용산에도 시도하고 이런 것들 있는 것들. 그거는 일반화하고 똑같은 것뿐이에요. 단지 우리가 공공이 가니까 우리가 그 좀 더 어떤 절차를 좀 단순화시키고 좀 통과시키고 이런 건데 그게 주택수를 더 만들지는 않고 속도 부분에 장점이 있다는 건데 그것도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였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좋았는데 요즘에 말이 어떻게 바뀌었죠? 바뀌었죠. 왜? 시공사나 공사 선정을 좋게 하니까 똑같이 공사비 올라가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죠? 조합원 네가 책임져. 처음엔 너 알아서 다 해준다 했었거든 LH가. 지금 그렇게 안 해요.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거 할 때 매입 임대 이런 거 할 때 뭐라 하셨어요? 비싸게 사지 마라. 아니 이미 임대가 폭등했고 다 올랐고 원자재 올랐는데 비싸게 안 사면.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이나 현장을 체크해본 반 상황이나 좀 괴리 있는 답변이다. 그분들 정부 얘기는. 저도 사실은 지금 저는 그 LH가 비금융권 중에서는 부채 비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렇죠. LH에서 주체로 해서 주관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재정적 비용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얼마는 지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LH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은 저는 그 비율을 많이 쓰거든요. 아니 심판 보다가 여기 축구 선수로 다시 뛰래. 근데
심판은 되게 잘 봐요. 근데 축구 선수로 뛰면은 우리 그 손흥민보다 심판이 손흥민보다 잘할 수 있을까? 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LH가 저는 심판도 못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나라 택시 사업의 모든 걸 LH가 주도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것도 저는 다 잘못된 것들 많이 봐와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잘 뛴다. LH는 공공이라서 모든 걸 감사를 받아야 되고 모든 걸 절차적으로 다 어떤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특히 우리가 도심에는 많은 복합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사실은 택지지구를 형성하는 건 단순하거든요. 수용,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한 사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심은 달라요. 도심은 수많은 이해관계인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특성상.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 보면은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요. 답이 없다. 네, 답이 없다. 집 없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나실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작금의 상황이 잠깐 단기간에 일어날 상황이냐, 그리고 이제 안정화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해결 못할 것들이 이슈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은 지금의 우리의 산업 구조가 갈수록 뭐 지식 정보 뭐 전문 사업 뭐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지식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식 산업의 특성은 뭐죠? 소득의 격차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금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네. 기준을 말하는데 사실은 기준이란 게 제일 좋은 건 전 국민의 소득 수준에 맞게 소득별로 적정 주택을 주면 돼요. 근데 그게 현실로 가능하냐?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정성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누구는 월급 저기 뭐 한 달에 300 받아. 그럼 그 사람이 10년 안에 모아서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줬어야 되겠지 하는데 그게 모든 변수가 금리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시작해서 국가가 조절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부동산은 확실하게 선호 지역이라는 게 있고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이 이런 게 있잖아요. 서울시의 인프라는 100년을 쌓아온 거거든요. 갑자기 병원이 옮겨가지 않아요. 혁신도시가 갔을 때 왜 안 가냐고요. 가 아파트 몇 개 지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베드타운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만약 청년 세대나 또는 뭐 결혼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한다 그러면 임대를 현재 살아서 한 10년 안에 해결 방안은 보이지 않아요. 10년 후에 솔직히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AI가 발달하고 어떤 AI 로봇이 발달해서 생산성이 너무나 뛰어나서 모든 분야에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뭐 앞 집을 짓는 것도 로봇가 짓고 뭐 이러면 어떤 만드는 게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가격이. 그런데 또 그래도 위치적 선호성은 또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왜 부동산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완충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현재 우리는 닥칠 현장은 뭐 어떤 식으로 하든 멸실 부분이 먼저 이슈가 돼야 되는 정비사 위주의 공급이고 그다음에 공급 환경은 최악으로 남아 있고 왜냐하면 금리부터 다 오르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 저라면 공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최선의 방안은 뭐 공격이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일부 다운사이징에서 좋은 주택에 꼭 가야 된다 이런 거 버리시고 좋은 주택에 잠깐 임대를 사실 수는 있어요. 환경 좋은데. 근데 그게 영원히 임대 살 족쇄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왕이면 다운사이징하고 약간의 몸테크를 고려해서라도 그리고 나이 든 분도 마찬가지로 봐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가서 뭘 좀 읽었는데 제가 5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AI 발달 속도면 120세에서 130세래요. 그래서 제 나이 때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20대란 생각을 가지고 자산 운용과 일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 인생이 지옥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모든 주택이나 자산 운용은 어떤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이 마음의 가능성은 다 잊어버리고 흥분도 잊어버리고 요거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현실적으로만 접근해서 현실적으로 가야지만 남은 인생을 좀 자유롭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좋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 지금 정책이 잘 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계획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심각할 겁니다. 문제가 많다라는 걸로 된다는 거는 아까 방향을 제대로 잡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방향이 조금 잘못됐는데 뭔가 열심히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까 요약한 것처럼 집을 빨리 사라. 그 다운사이징을 해서라도 그냥 서울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자산이라는 것들은 돈에 맞게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아까 들렸는데 맞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지방으로 무조건 내려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안전 자산이니까 그래도 서울 외곽이나 서울 중심이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은 암울해요. 사실은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기분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하시죠. 아까 뭐 네. 100세 시대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제 나이대가 뭐 되게 이제 점점 서서히 은퇴하는 나이대가 몇 년 안에 오겠죠. 다들 국가가 여러분을 못 도와줘요. 뭐냐면 지출 부분이 되게 많고 우리가 아래 세대가 해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국가의 자산 능력이나 이런 게 이제 점점 이제 가분수가 된다 그럴까? 밑에 그렇잖아요. 고령화 세대가 머리가 많으니까. 엄청 커지고. 예,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소득도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집값 떨어지겠네. 그게 아니라 더욱더 안전한 쪽으로 보이죠. 모든 자산이. 그 아까 핵전쟁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진짜 그 정도의 파동이 일어나면 그 영화에서 보면 모두가 다 핵전쟁 마지막은 안전지대를 찾아가요. 안전지대. 어디 있다더라. 어디 안전한 데. 그게 인구의 이제 특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인프라를 더 이상 새로 못 걸어요. 밖에. 기존 인프라 일본이 그래요. 사실 일본이 외곽 신도시들이 노후화되면서 이 고치질 못해요. 수선을 못하죠. 왜? 젊은이 다 떠났으니까. 즉 그렇게 되면 기존 인프라가 잘 된 곳을 계속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 서울이거든요, 사실은. 벙커가 서울이다. 핵폭이 팍 터지면 네. 제일 안전한 벙커가 서울이고 그 다음 좀 안전한 게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이다. 이제 그런 그래서 거네요. 그렇게 가니까 네. 어떤 분들은 힘들어도 피난처로서 꼭 그게 피난처에 대한 돈을 모을 수 있어요. 그래 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즐겁게 뭐 좋은 지역에서 임대로 사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른 식으로 생각해봐야 할 때다. 일단은 집 사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저기 경상도 안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사지 마시고 그거 안 자산 돼요. 가치가 그게 안 되는 게 자산 가치가 있는 대로 집이 예. 아무리 관리해도 지역의 도시의 인프라가 답을 못 내요. 해외가 다 그렇거든요. 얘들이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도로 자체를 정비를 못 해요. 왜? 뭐 다 노후됐고 돈 예산이 없는데 고령화됐는데 답이 없어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좀 공감이 가는 게 인프라가 엄청 안 좋은 네. 저기 강원도의 신축 아파트 네. 그리고 인프라가 지지리도 좋은데 너무도 좋은데 건물이 지지리도 안 좋은 압구정 현대를 생각하면은 대치동 이런 데 생각하면 대치동 아파트 생각하면은 확 느낌이 오네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 땅의 가치들이 같이 흡수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말씀하신 거는 그 맥락에서 아까 이 인프라 그렇죠, 얘기하신 그렇죠. 거죠. 뭐냐면 우리가 예. 지리적 인프라도 있고 소프트 파워도 있고 관광을 와도 어디 더 많이 오고 잡이 그래서 있고 사실 도쿄에 이제 오사카나 보면 우리 일본 많이 좋아하시니까 하는 거 보면 사실 많은 실업률이 그 관광의 특성에 의해서 덮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서 흡수하는 실업률이 되게 실제로 높은데 되게 계약직들 많이 계약해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서울 다음에 부산 뭐 관광들 뻔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작은 아르바이트도 많을 곳이 서울이어서 왜냐하면 120세대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100세가 아니고 120세대가 될 건데 그때 어떤 수입을 낼 수 있는 작은 이제 고령화 시대니까 분명히 실버 세대는 잡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도 그게 많은 곳은 서울이다. 아, 이제 일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올해만 일본을 2번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일본이 완전 고령화 사회인데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외국인 인력이 대체를 하고 네. 그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정해야죠. 뭐. 네. 우리나라도 인정해야죠. 우리나라도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이미 조선업이라는 데 가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이제는 다문화 사회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백의 민족, 단일 민족 아닙니까? 아니 이제는 포기해야 될 상황이 뭐냐면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인력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죠. 아, 좋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 좀 정리를 하면은 짧게 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올리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크지 않다. 아, 문제는 크지 않다. 제가 문제가 크지 않다는 건 뭐냐면 예. 올려도 별 정책에
크게 뭐 별거 없다. 거꾸로 전체적인 보유세가 크게 올라가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젊은 사람들 다 죽일 거다. 다 죽일 주택공급 다 엄청 막을 거니까. 그럼 비거주 1주택 과세는 해도 된다 안 절대 된다. 하지 말아야 할 건데 그것도 할 거면 화나셨다. 할 거면 초고가 주택만 해라. 초고가 주택만. 왜냐하면 섬주택 아래로 하면 그거는 정말로 이주 거주 이렇게 이동이자 다 막는 거에서 산업의 영향까지 다 온다. 근데 초고가 주택이 무지하게 막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분 돈 많아서 자기만의 성이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정도. 왜냐하면 만약에 50억짜리 사요, 뭐 압구정 현대 80억을 살게요. 80억에 대출 얼마 나오나요? 2억 나오죠. 그죠? 자, 70 받고 샀어. 네. 자, 자기들만 리가 형성돼 있잖아요. 네. 거기 사는 분들 소득이란 게 세금 내는 게 상당하거든요. 네. 거기서 세금 일부 보수 좀 낸들.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나는 압구정을 15억에 샀어. 네. 15억에 사서 지금 한 40년 이상을 그냥 쭉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분 사람 억울한데 어쩔 수 없어요. 뭐냐면 아. 그런 사람이 항상 있어요. 선의의 피해자잖아요. 네. 근데 그게 걸러진다고 시장이 안정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그 잘못된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매물이 나오고 정사될 거다. 매물 몇 개가 나와요. 몇 개 나오고 효과도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 강남이 그렇더라고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거래 회전율이 최고로 안 좋은 데가 서울에서 강남이더라고요. 거래율이 제일 많은 데가 한 9로 이런 데는 거래가 많이 되니까 회전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더 쉽게 얘기 드리면 테란노 건물이 빌딩이 매매로 안 나와요. 왜? 거기는 테란노에 강남역이라는 게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 왜 안 나오냐? 팔 필요가 없어요. 항상 가치가 올라가서 대출 받으면 돼요. 건물들이 무슨 그래서 안 나오거든요. 네. 좋은 지역을 사면 이걸 사고 이걸 팔아서 딴 거 살 게 없잖아요. 도전기 없는데 왜 이걸 팔아요? 그래서 회전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정부의 규제는 이걸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철옹성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어떤 거? 철옹성. 필터링을 통해서 이 규제 또 이 규제 다음 규제 이걸 통과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다? 무지막지한 현금 부자. 철옹성 무섭네요. 이게 그러니까는 강남 빌딩 얘기해서 그런데 빌딩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수익률이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임대 수익률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1%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인데 가져간 이유가 방금 말했던 가치 상승의 철옹성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야, 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단답형인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을 하는데 뭐 비거주자 혜택을 축소하는 거 한도를 설정하고 뭐 이런 것들은 문제 없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비거주자나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축소시켜 가지고 대출의 그 세금들을 조금 늘린다. 이거는 좋은 정책이다, 안 좋은 정책이다. 공급이 안 좋다. 공급이 안 좋. 매물 잠김 우려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또 매물 잠김 이전에 매물 잠김은 상관없어요. 매물은 공급이 아니에요. 매물이 더 나온다고 해서 빈 공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매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정말 빈 공간의 주택이에요. 새롭게 한 채 부셔서 두 채 질 수 있는 그게 나와야 되는 거지. 매물 그건 의미 없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저도 사실은 공감하는 게 그거거든요. 공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 공급의 사이드를 잘 보조해 주는 게 저는 세금과 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막아버리면은 공급이 안 나오는데 앞으로 더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방향을 좀 잘 잡는 게 필요하다는 게 오늘 큰 틀에서는 규제고 집 없는 사람은 빨리 자산 가지자. 이것도 조금 더불어 얘기를 해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